안녕하세요. 네, 쌤이에요. 안녕하세요. YS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발표자인 김현석 상무님 모셨습니다. 저희 오늘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신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속 가능성이랑 데이터 성공 관리 전략에 대해서 얘기할 오렌지에 미쳐있는 오렌지 캡틴 YS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캡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ESG 관련된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제 요새 화두 중에 ESG가 굉장히 좀 핫한 토픽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요즘 환경 파괴 이런 부분 이슈 때문에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좀 어느 때보다 많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또 IT나 이런 업무를 떠나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에 가장 와닿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많은 뉴스가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또 벚꽃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빨리 폈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저희 장마가 더 땡겨졌고 스콜성으로 오고 있고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ESG적인 측면,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고 똑같이 기업들도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일교차도 심해가지고 저도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ESG 환경 보존은 진짜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그럼 또 이제 저희 퓨어가 회사 입장에서 기업분들한테 ESG 측면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렇게 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준비한 세션은 이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ESG 전략이라는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ESG는 한 번씩은 이제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 그 단어가 나온 지 오래됐고 파급력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ESG라는 세션으로 웹이나 세미나를 준비한 지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제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제 경험이 있어서 같이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ESG라는 메시지가 생각보다 저희들한테 가깝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낀 경험이 됐는데요. 제가 올해 연말에 좀 휴가를 가려고 비행기 티켓팅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비행 티켓팅을 하는데 보통들 이제 소팅을 하실 때 방법이 이제 최단거리 아니면 최저가 항공 뭐 아니면 직항이냐 한번 경유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특이한 게 생겼어요. 탄소 배출량을 소팅하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 적은 항공사를 이용할 것이냐라고 돼 있고 또 그것을 레커멘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항공사를 이용했을 때 그 항공편을 이용했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게 적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항공사를 선호하는 것을 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렇게 박스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이게 또 더 발전하면은 개인적으로도 이제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 네. 이런 부분이 측정이 되고 뭐 진짜 심하면 거기에 뭐 세금을 매기거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어요, 개인한테도. 네, 앞으로는 아마 점점 더 이 ESG에 대한 어떤 규제와 그리고 소비자한테 접근하는 방식들이 다양화되고 빨라지고 가깝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ESG라는 거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Environmental, 환경적인, 그리고 Social, 사회적인, Governance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윤리 추구를 최종 목표로 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이제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흐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재무적인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ESG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그 기업을 같이 좀 평가를 하는 비재무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ESG를 전부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 environmental, 환경적인 부분에서 특히 IT에서는 전력 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고 탄소 배출을 어떻게 감소할 것이고 폐기물을 어떻게 감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SG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ESG가 그럼 언제 시작이 됐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ESG는 2004년에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처음으로 그 ESG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UN PRI에서 이제 기업들이 책임 투자 원칙을 제정을 하고 책임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때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결과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이 굉장히 결과가 좋은데 환경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차별적인 부분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회사의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어떤 리스크를 받는 그런 부분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이제 비재무적인 부분도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서비스라고 지속 가능하게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런 비재무적인 어떤 과정도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ESG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05년에서 2018년 그 사이가 좀 많이 비잖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시작점이 이제 증권가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라는 의문점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10월에 이제 ESG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폭발적으로 관심이 급증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IPCC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나오면서 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특별 보고서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1도씨 지구온난화가 기온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구상에서 생태계가 유지되고 살기 위해서는 마지노선이 1.5도씨 또는 2도씨일 것이다 라는 과학자들의 어떤 분석 시뮬레이션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고서에서는 2100년까지 우리가 1.5도씨 온도 상승을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0.4도씩을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유엔과 여러 나라와 기관들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만 이 1.5도씨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에 2050년까지 우리가 넷제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어스토리지도 2021년 12월에 저희의 ESG 전략 그리고 탄소 배출에 대한 전략 그리고 목표를 공식적으로 레포팅을 했고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관심이 급증하게 된 게 있는데 IPCC 6차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ESG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진짜 이 ESG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나? 왜냐면 많은 세미나를 하고 웨비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2019년 UN 클라이메이트 액션 서밋에서 말한 이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로 급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올해 이제 IPCC 6차 회담이 나오면서 급증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최근에 뉴스, 그러니까 3월 20일쯤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에 모든 뉴스에서 다들 IPCC 6차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IPCC 6차 보고서라는 게 굉장히 낯선 단어니까 머릿속에 안 남을 수 있는데 주제는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내용으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뉴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IPCC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어떤 시뮬레이션에서 보고서를 내는 건데요. 이번 6차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후 변화를 조사를 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연구해서 그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한 번에 승인이 난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이번 6차 보고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셌었고요. 대중들에게 그래도 익히 알려져 있는 것은 2차 보고서인 도쿄 의정서, 그리고 5차 보고서인 파리 협정서가 가장 좀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ESG에 대한 관심도 아까 이제 그 서치 트렌드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있는 거는 계속 제가 알고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국가든 기관들이든 개인이든 좀 미온하게 대응을 하다가
이제 환경적으로 막 좀 자연 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좀 와닿다 보니까 좀 늦게나마 그래도 이제 규제들이 진짜 정말로 규제하는 그런 룰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가고자 하는 뭐 사람들, 기업들 이런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늦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늦게 시작한 걸 수도 있지만 이제라도 어쨌든 관심을 갖고 이런 쪽으로 좀 반영하는 나라나 기관들이 생기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되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IPCC 6차 보고서가 얼마나 파급력이 크길래 그리고 만장일치가 될 정도인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와 동일하고요. 일단은 지구 평균 기온이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씩 올랐다는 것은 2018년 1.5도씨 특별 보고서하고 동일했습니다. 근데 바뀐 부분이 가까운 미래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40년에 1.5도씨 평균 기온이 이미 오를 것이다 라고 명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바뀌었죠. 특별보고서는 2100년까지 우리가 1.5도씨 올리는 걸 목표로 했는데 사실상 지금 보니 2040년까지는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지금 같은 속도로 간다면은 2100년 되면은 4.4도씨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온이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의 차이냐, 뭐 1도씨 올라가는 거, 4도씨 올라가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데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은 저희의 체온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는 게 체온이 올라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36.5도의 체온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1.5도씨 오르면은 38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겠죠. 네. 코로나 때 너무 아팠던 그 기억이 네. 있어요, 정말.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코로나 검사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만큼 어떤 몸에 신호가 오는 어떤 마지노선 시작점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4.4도가 오른 걸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체온이 몇 도겠죠? 40도. 40도가 넘죠.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몸에 어떤 임팩트가 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차 보고서에서 또 재밌는 부분이 여태까지는 1차 보고서에서 5차까지 올 때까지 지구온난화가 사람 때문이다? 아니다? 라는 과학자 간의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6차 보고서에는 두 가지가 명백히 써 있습니다. 이 기온이 올라가는 것은 인간 활동 때문임이 명백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국가와 기관들이 지금 즉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지 않으면은 우린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다. 지금 즉시 행동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게 산업화가 막 되면 될수록 이제 그 지구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탄소 배출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관계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사람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또 해결책을 이제 사람이 내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장표도 이제 IPCC 6차 보고서에서 하나를 따온 건데요. 영향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폭염, 가뭄, 홍수에 대해서 나눠서 했고요. 1.5도씨 올랐을 때, 2도씨 올랐을 때, 3도씨 올랐을 때, 4도씨 올랐을 때입니다. 폭염은 이제 50년에 한 번 있을 폭염의 확률이 1.5도씨 오를 때 약 8.6배가 오를 것이고 4도씨 오르면은 39배. 그리고 가뭄은 10년에 한 번 있을 확률이 1.5도 올랐을 때 2배, 4도씨 올랐을 때 약 4.1배. 홍수는 1.5도 올랐을 때 1.5배, 4도 올랐을 때 약 2.7배가 증가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영향도도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빨갛고 파랗잖아요. 저 세상에 사는 것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재난 영화에서 보는 그런 시대가 맞아요. 올 수도 그런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림, 네. 그런 이미지네요. 그래서 이러한 기후 영향은 지역에 따라서 강도랑 그 확률이 좀 다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를 최대 43% 감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개개인과 나라와 기관들이 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부터 IT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숫자 2%가 보입니다.
이 2%가 뭘 의미하신지 아시나요? 알죠. 제가 또 이제 데이터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런 수치들이 사실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2%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시고요. 이게 제가 작년에 검색했을 땐 1%였어요. 그러니까 불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2배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센터 안에서 특히 스토리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입니다.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증가한다는 것이 바탕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년까지는 최대 2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의 에너지를 쓰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로 점점 넘어오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 절감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뭘 것 같으세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뭐 그래도 이제 필요한 성능을 내면서 전력을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 높은 그런 구성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효율적인 제품을 구축하는 거고요. 피어 스토리지는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탄소 발자국,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정의는 크게 3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스콥 1, 2, 3로 되어 있고요. 스콥 1은 시설이랑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하고, 스콥 2는 이 시설과 공장을 가동할 때 들어가는 자원들 있잖아요. 수도나 전력이나 가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콥 3는 이 밸류체인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 관리, 소비 활동에서 나오는 것을 범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데이터 센터로 얘기하면 데이터 센터 IDC 자체가 배출하는 게 이제 스콥 1이 될 거고요. IDC가 가동하기 위해서 전력을 돌리고 가스를 돌리고 수도를 돌린다. 이게 스콥 2가 될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그냥 있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서버를 넣어야 되고 네트워크를 넣어야 되고 스토리지를 넣어야 됩니다. 이런 각각의 밸류체인 관련된 모든 소비 활동, 생산 활동, 관리 활동에서 나온 게 스콥 3고 피어 스토리지는 이제 고객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약 70%가 스콥 3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어 스토리지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30년까지 스콥 1, 2의 탄소 배출량을 50% 절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스콥 3의 탄소 배출량은 66% 절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040년까지 저희가 스콥 1, 2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넷제로로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그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스콥 1, 2의 기준점은 저희 임직원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콥 3는 저희가 판매한 제품, 시장에 출하된 페타바이트당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속 가능한 IT를 목표로 제작된 제품이고요. 창립 이래로 피어는 계속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지속 가능한 기술을 구축해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피어 스토리지가 R&D에 어느 정도 투자하신지 혹시 아시나요? 또 제가 또 알고 있죠. 사실 이제 요 근래 스토리지 기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R&D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특히나 테크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놀라워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20%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죠, R&D에. 맞습니다. 네, 저희는 20에서 25%를 매년 매출액의 20에서 25%를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타사 대비 거의 5배 정도 많은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토리지 업계는 이제 스토리지도 다 커머디티한 하드웨어다. 그냥 더 이상 개발하고 나아갈 방향이 없다. 커머디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피어 스토리지는 그렇지 않다. 아직도 갈 길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타 경쟁사 대비 기술력이 3년 정도 앞서 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미 북미 시장에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IT 종사자분은 다 아시겠지만 피어 스토리지는 20년도 안 된 굉장히 신생 업체거든요. 근데 네노라 하는 이 스토리지 밴드들 사이에서
마켓쉐어를 2위까지 가져가는 것은 이런 기술력 바탕으로 올라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력으로 저희가 지속 가능한 IT를 어떻게 실천했느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하고 제작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성능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퓨어 스토리지 하면 잘하는 거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하면은 모두 다 중복 제거 압축을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듈 자체도 굉장히 제가 크고 저희는 직접 만들어서 지금 현재 50테라 모듈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요. 그리고 올해 이것보다 더 큰 75테라의 모듈을 출시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또 그것보다 더 큰 미디어 플래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타사는 이제 일반적인 커머디티의 SSD는 18.3테라가 최대거든요. 거의 저희가 이미 2.5배 정도 큰 플래시 모듈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중복 제거 압축을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저희는 데이터 센터 내 풋프린트를 확 줄일 수 있고 전력량을 줄이고 발열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절감을 저희가 실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랑하는 아키텍처인데요. 에버그린 아키텍처입니다. 에버그린 아키텍처는 저희 샤시 안에 있는 컨트롤러와 블레이드를 교체를 해가지고 항상 최신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유지하는 저희만의 아키텍처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 폐기물을 가장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저희가 ESG 측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보면은 이제 그 에버그린 아키텍처, 그러니까 한 번 사면 스토리지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같이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딱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같이 만드는 거에 대한 장점이라고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나 테슬라가 사실 그런 느낌인데,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여기도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좋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더 만족하고 거기에 적합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보면 볼수록 저희가 이제 그런 기업이랑 결을 비슷하게 하는 그런 데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제품들, 좀 더 좋은 제품들이 빨리 나오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부터 이렇게 좀 지속 가능한 아키텍처를 염두에 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위쪽은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개발 로드맵이었고요. 가운데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어떤 클라우드 경험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제가 도식화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타 경쟁 대비 3년 정도 기술이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미 2020년에 50테라의 QLC로 올 플래시 어레이를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경쟁사들은 QLC로 올 플래시 어레이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전으로 가면은 NVMe 프로토콜도 저희가 제일 먼저 채택을 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들도 같이 채택하면서 따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기술력을 굉장히 스토리지 업체에서 선도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 될 텐데, 저희는 중복 제거 압축을 항상 이네이블 하고 있습니다. 키거나 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절감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고, 다이렉트 플래시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동시 개발하는 저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성능과 에너지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ESG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자산으로 이렇게 스토리지를 직접 구매할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고객분들도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애저 서비스로 구독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에버그린 원으로 SLA를 충족시키면서 항상 새로운 기술, 새로운 하드웨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그린 아키텍처는 저희만의 굉장한 장점이고, 저희는 퓨어의 DNA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DNA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ESG적인 측면에서 그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스토리지를 구매하고 운영하다 보면은 보통 5년에서 8년, 10년 안에는 테크 리프레시를 하시죠. 그러면은 고민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하고 서비스 다운타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데요.
이거 외에 ESG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페타의 어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신규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1페타를 구매를 하셨어요. 그러면 신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은 신규 제품 샀다고 해서 마이그레이션하고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가 돌 수 있는지 검증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게 보통은 3개월에서 1년 정도 가져가십니다. 그 얘기는 1페타짜리의 어떤 시스템이 1년 정도를 기존에 쓰던 것도 갖고 있고 신규 플랫폼도 갖고 있고 중복돼서 1년을 써야 된다는 거고, 그건 데이터 센터의 상면을 2배로 써야 된다는 거고, 에너지를 2배로 쓰고, 그리고 냉각 비용도 2배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다 해서 넘겼어요. 그러고 나면은 기존에 썼던 것들이 다 그냥 100% 다 전자폐기물로 이제 변하는 거죠. 사실은 예전에는 전자폐기물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스트릭하게 저희가 봐야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비용 측면뿐만 아니고 진짜 환경 보존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에 그냥 기존처럼 그 레가시 구매 방식 5년, 8년 쓰고 뭐 새로 도입해서 기존 거 폐기하고 마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만약에 에버그린 아키텍처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희는 O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거 쓰셨으면은 새로 하드웨어를 바꿀 때 저희 샤시 안에 컨트롤러가 2개 또는 블레이드가 10개가 있거든요. 그럼 옛날 거 컨트롤러나 블레이드 빼고 신규 하드웨어 꽂고 두 번째 거 빼고 신규 꽂고 하는 걸로 40분 안에 모든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하드웨어도 새로운 걸 가져가시는 거고, 그리고 퓨리티도 업그레이드해서 소프트웨어도 항상 최신의 기술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동일한 OS를 쓰거든요. 저희는 모든 제품이 다 동일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1년 동안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검증 기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상면 절감을 즉각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시는 그대로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폐기물도 저희가 가장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에버그린 아키텍처로 저희가 ESG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런 퓨어 스토리지를 쓰셨을 때 에너지 절감은 얼마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동일하게 올플래시 경쟁 대비했을 때 약 85%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 ESG 레포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를 한 것이고요. 사실은 한국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사실 에너지 이 절감, 전력에 대한 부분보다 많이 고민하시는 건 바로 상면이세요. 전력은 사실은 GPU팜, 그러니까 서버팜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고, 스토리지 쪽에서는 사실은 상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십니다. 지금은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1페타바이트 구성하는 걸 예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왼쪽은 이제 레거시 SATA 제일 요즘에 큰 게 16테라바이트 미디어거든요. 16테라로 구축했을 때랑, 가운데는 이제 SAS 1.2테라 가장 메인으로 쓰는 디스크죠. 이걸 구성했을 때의 얘인데요. 저희가 중복적 압축력을 굉장히 잘합니다. 못해도 저희가 5대1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 퓨어한테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너무 공격적이지 않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보수적으로 그냥 2대1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2대1로 했을 때 저희 상면은 5U로 다 끝나고요. SATA는 16, 그러니까 2배 더 필요한 거고, SAS는 약 10배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력량이랑 발열량도 동일하게 많이 들어갈 것이고 최대한 7배까지 올라가는데요. 하드디스크는 아시다시피 스핀들이라는 원판을 계속 돌려줘야 되는 어떤 모터, 기계적 구동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상면 절감 효과를 받으실 수 있고요. ESG적인 측면으로 가면은 저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배 줄일 수 있습니다. 1페타를 5년 운영했을 때 약 79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면 저희는 80톤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에너지나 렉상면도 10배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 ESG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퓨어1이라고 하는 AI 옵스 모니터링 툴을 무상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항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보시면 가운데 이제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재활용 에너지 사용 퍼센테이지를 드롭바 형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사용 에너지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가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즉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는 것처럼 표현을 이제 색으로 표현을 해서 잘 되고 있는 것, ESG, Sustainability가 잘 되고 있는 것, 아니면 워닝이 있는 것, 아니면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아래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렉상면을 몇 류를 쓰고 있고 전력을 얼마나 쓰고 있고 발열량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으로 어쨌든 수치화돼서 보이니까 제가 만약에 운영하는 이 담당자 입장이라면은 보면서 뭔가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뭔가 지구를 위해서 혹은 후손을 위해서 이 정도의 역할을 좀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수치해서 보는 게 재밌기도 하고 되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ESG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어떤 서베이 항목 중에 하나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거기서 ESG를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ESG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실현하고 있는 거를 정량화해서 내가 표현할 수가 없다. 얼마나 내가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개선하고 있는지를 내가 모니터링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서베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는 퓨어원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제공드리고 있다. 그만큼 ESG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끈따끈한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플래시 블레이드 2를 런칭을 했습니다. 웨비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2는 이제 네 가지 의미가 있죠. environmental, 환경적이고, economical, 경제적이고, effortless, 손쉽고, everlasting,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내놨는데요. 내놓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스토리지 시장에서 보면은 성능 티어는 거의 20%입니다. 그러니까 핫 티어는 20%여서 이제 올 플래시로 많이 넘어오셨죠. 많이 넘어오셨는데 아직도 이제 사스와 사타 시장을 쓰는 티어가 있습니다. 웜 티어와 콜드 티어인데요. 특히 콜드 티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 한번 그냥 저장해 놓고 1년에 한번 부를까 말까 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비용밖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SATA 디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시뮬레이션은 SATA 디스크 16TB 디스크로 시뮬레이션한 거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엔터프라이즈에서 16TB SATA 쓰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십니다. 왜냐면 너무 느리고 성능 영향이 많기 때문에 주로 4테라 미디어를 많이 쓰세요. 그러면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4PB를 물리적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4테라 미디어로 몇 개가 필요할까요? 엄청 많이. 네, 1000개가 필요합니다. 1000개가 필요하면 지금 이 방을 꽉 채울 정도일 건데요. 그럼 그 렉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쓸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8년 정도 지나가지고 어떤 테크 리프레시 하면은 이게 다 전자 폐기물로 둔갑한다는 겁니다. 그럼 ESG의 활동과 역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될 건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비용적으로 너무 쌌으니까 사트를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퓨어 스토리지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하드디스크가 이제 다 스토리지 시장에서 빠질 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플래시 블레이드 2를 냈는데 저희가 기가바이트당 20센트 이하로 제공드립니다. 사타는 기가바이트당 한 17센트 정도라고 하거든요. 아직도 저희가 조금 비싸지만 이 많은 렉을 쓰고 이 많은 전기를 쓰는 걸 감안하면은 저희는 단 16거든요. 4분의 1 렉입니다. 그걸로 4PB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 플래시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게 더 이상 꿈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플래시 하면 이제 좀 고성능이 필요한 곳에 좀 뭐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어쨌든 고성능이 필요한 곳에 쓰는 그런 목적에 특화된 스토리지라고 많이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플래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거의 이제 하드디스크랑 비슷한 수준의 이제 가격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면 여기 이제 오늘 주제인 환경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세이빙 다 더하면은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예전 하드디스크를 굳이 고집할 이유는 이제 전혀 없어지고 있고 없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점점 더 이제 플래시는 계속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하드디스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시점이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고객 사례 하나, ESG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신 건 유럽의 최대 투자 은행 사례입니다. 기억하실 게 기존에는 스토리지 렉만 1200개 이상을 쓰고 계셨대요. 근데 이제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서 단 75개 렉으로 줄일 수가 있었고요. 거의 94%를 절감한 겁니다. 이 고객사의 가장 큰 비즈니스 골은 뭐였냐면 유엔에서 발표한 넷제로 뱅킹 얼라이언스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넷제로를 위해서 퓨어 스토리지하고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ESG를 좀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ESG가 왜 중요하고 왜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지금 장표는 IDC가 2023년을 예측할 때 썼던 장표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IT에서 2026년까지 ESG 성과가 이제 IT 장비 구매할 때 중요한 3대 결정 요인으로 간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RFP의 50% 이상이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표를 포함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지속 가능한 ESG 소프트웨어 사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세계 조직 4분의 1이 지속 가능한 디지털 기술 지출을 2022년 수준에서 25% 이상 늘려서 책임감 있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ESG는 이제 IT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일부가 되었고 척도가 되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정리를 하면 IT 시장에서 ESG를 어떻게 그럼 할 것이냐라고 하면요. 지속 가능한 스토리지를 구축을 해야 될 건데요. 두 가지를 고민하실 겁니다.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감 부분, 지속 가능한 서비스 부분이 될 건데요. 데이터 센터 에너지 절감은 저희의 고집적인 스토리지 그리고 저희의 중복제거 압축 기술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활용하시면은 경쟁사 대비 80%까지 풋프린트를 줄이고 전력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50테라의 미디어를 제공드리고 있지만 더 많은, 더 큰 미디어를 제공드릴 로드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는 저희 에버그린 아키텍처로 저희가 매 3년마다 컨트롤러와 블레이드를 교체해주면서 항상 최신의 하드웨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파트는 저희는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 폐기물을 감소하고 별도의 동일한 퓨리티 OS를 쓰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기간이 필요 없다. 데이터 센터를 그래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플래시 블레이드 2와 같은 제품으로 올 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라고 좀 요약을 하고 싶어요. 80% 더 적은 상명 그리고 더 적은 전력으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우님, 진짜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올프레시 데이터 센터 저희가 예전에 꿈으로 생각했던 그런 건데 정말 현실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발표 좀 이렇게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길지 않은 시간 해주셨는데 뭐 저희가 꼭 오늘 좀 하나는 가져갔으면 좋겠는 그런 핵심 키워드, 핵심 내용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키워드로 하면은 마지막 올플래시 데이터 센터를 꼽을 수 있겠고요. 핵심적으로 IT에서 이제 어떤 이 메시지를 가져가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ESG적인 평가를 RFP에 반영하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하실 것 같으세요. 왜냐면은 이 ESG의 내용을 정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Environmental TCO를 검토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빠릅니다. 이미 많은 프로포즈를 받으실 때, 제안을 받으실 때 제안 제품에 대한 상면도 그리고 최대 발열량, 최대 전력량에 대해서 조사 받으시고 제안 받으시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이거를 비용으로 환산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전은 산업군으로 지금 킬로와트 시당 70원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고 렉 상면에 대한 어떤 비용도 각자 다 갖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량으로 1년에 TCO를 코스트로 환산할 수가 있고요. 5년 운영 비용으로 환산하는 것도 단순 산술입니다. 그리고 발열량을 전력량으로 에너지 전환을 해서 그걸 또 다시 코스트로 전환하는 것도 손쉽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RFP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RFP에 제한 제품의 유닛 정보 그리고 렉 상면 정보, 최대 발열량, 최대 전력량을 넣게 된다면 그걸 5년 인베르멘터 TCO 관점으로 봤을 때 총
TCO를 정량화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적인 부분들을 좀 수치화해가지고 RFP에 반영을 해서 충족하는 것들을 좀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말로만 환경 보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ESG에 대해서 고객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올해 초에 의미 있는 RFP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제조 산업 쪽에서 나온 RFP인데 ESG RFP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용이 탄소 배출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넷제로를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전자 폐기물은 얼마나 매년 예측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RFP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가 점점 더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IT 시장도 ESG가 정말 간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어떤 하나의 팩터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이런 좀 액션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오늘 퓨어 오렌지샷 웨비나의 첫 번째 시리즈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어설펐을 수도 있고 좀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그래도 저희 오늘 세션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Q&A를 통해 가지고 퓨어 스토리지가 ESG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은 저희는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YS 우리 캡틴도 너무 수고했고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안녕.